우리 동네에선 이 놀이를 땅 따먹기라고 불렀다. 땅에 각자 선을 긋고 남의 땅을 뺏는 게임이었다. 시작은 1970년대였다. 한강 한복판에 있는 여의도를 둘러싸는 윤중대 척조공사가 예정대로 끝날 때 그때로서는 하나의 혁명적인 공간, 빵을 만들잖아요. 85만 배라는 금자락한 빵을 말이죠. 규칙은 간단하다. 좋은 땅을 물색한다. 크면 클수록 좋다. 강남 땅이 대체 몇 평이나 되는지 아세요? 780만 평입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의 맨하탄 중심부가 될 거야. 그리고 그 땅을 뺏는다. 우리는 이걸 강제 수용이라고 부른다. 내 지금 왜 허물어? 내 지금 왜 허물어? 여기다 내가 40짜리 빌딩을 짓는데 임마 이 판자집 같은 거 시원놈이면 냄새가 나서 어떻게 살아 내가? 딱 그만 거기다 아스팔트 쫙 깔아. 땅을 수용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한다. 돈 있는 사람을 끌어와도 된다. 일반적으로 전주가 70%는 가져가지. 이런 제주는 곰이 부리고. 무엇보다 게임에서 이기려면 인허가 사업권을 따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한다. 잘못하면 정말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 자금이라는 거는 주인인 내가 알지. 무섬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면 끝이다. 남는 건 바람이다. 그런데 정말 잭팟이 터졌다. 11만 5,345%입니다. 그런 수익 한번 보셨습니까? 바로 이 게임에서다. (2010년) 말 취재진이 찾은 성남 대장동. 한적한 시골 마을이다. 옛날에는 태장, 그러니까는 사람 남은 태 있죠, 태. 옛날에 뭐 인조대왕 태가 여기 묻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발음이 순화되면서 대장, 또 조용하고 사람들도 순박하고. 좁은 마을 도로는 포장조차 안 돼 있었다. 달리는 느낌이 안 나는데요, 하지만 윗동네 판교가 개발되면서 대장동도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10년 전 평당 25만 원 했던 땅이 20배 넘게 뛰었다. 마을에는 C7이란 이름의 부동산 개발 회사가 들어서 있었다. C7이 2006년도에 이제 그 회사를 만들어준 친구가 자기 그 사촌이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추진위도 만들고 했는데 이 사업 불가합니다. 자기들은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안 됩니다라고 해서. 서판교와 서분당 나들목 사이 위치한 대장동은 서울에서 30분 거리, 개발의 최적지였다. 그는 이곳 88만 제곱미터 넓이의 땅에
아파트와 주택 3,100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에 판교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할 때는 그래도 꽤 고급 주거지로 변모를 할 수 있다라는 인식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개포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노후한 지역이었는데 강남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대표는 서둘러 땅을 확보했다. 개발회사 3곳이 확보한 땅은 전체 사업 부지의 77%나 됐다. 전체 우리가 27만 평 사업 구역계를 만들고요. 그 사업 구역계 중에서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 우리가 계약한 거, 그러니까 소유권 판 거 빌라, 이거 다 해서 21만 평입니다. 미천은 저축은행이 됐다. 대장동 시행이라고 그 땅 사더라 땅 몇천 원어치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아다가 여기서 담보를 387억 해주고 1,800억을 떼왔어. 이제 마지막 3만 넘으면 됐다. 인허가였다. 당신은 LH와 개발을 두고 경쟁하던 상황. 공공이 들어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인허가를 자문해줄 변호사와 회계사를 영입했다. 바로 남욱과 정영학이었다. 정영학은 이제 완전 이 사업의 전문가였고요. 남욱은 국토부나 LH가 당시에 저희들하고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나 국토부를 자기가 자기 주변을 활동을 하고 있는 주변인들을 이용해서 우리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자기가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런데 때마침 천구만마 같은 대통령 발언이 나온다. LH에게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민간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서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분야에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제 LH를 확실하게 사업에서 철수시키면 됐다. 로비가 필요했다. 결국 2010년 6월 LH는 공공개발을 포기했다. 이 대표가 만세를 부르려던 그 순간 제5대 민선 성남시장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변수가 생겼다. 새 시장이 대장동 개발을 공공개발로 방향을 튼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듬해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됐다. 저축은행 돈을 빌려 계약해둔 대장동 토지가 모두 예금보험공사에 가압류됐다. 결국 사업은 물거품이 됐고 이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다. 그 앞에 딱 지나는데 주저앉아 버렸어요. 숨이 막혀가지고 오는데 일부러 한번 너무 내가 처음 나와서 간 게 바로 대장동이었는데 이제 내 가슴 속에는 한으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갔더니 안 갈 걸 하는 후회를 한 3개월 했습니다. 본 게임이 시작된 건 2014년이었다. 새 시장 공원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신호탄이 됐다. 규모가 더 커졌다. 92만 제곱미터의 땅에 아파트 5,900세대를 짓겠다는 계획. 민관 합동 개발이었다. 시행사는 성남햇들. 결과는 대박이었다. 지난 3년 동안 토지 분양으로만 6천억 원을 벌어들였다. 최근 들어서
이런 보도를 접하다 보니까 다양한 시행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 저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얘기들도 왕왕 하거든요. 뭐 단군 일의 최대 수익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뭐 완전히 사건이 마무리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 대장동에는 모두 2번의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 첫 번째 대박은 이 대장동 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제 터졌는데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이게 바로 지금 2015년도 대장동이 개발되기 전 그때 사진입니다. 여기가 바로 대장동인데 이때만 해도 보면은 여기 뭐 논밭에다가 뭐 비닐하우스 이런 원주민들 소유의 다 이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사들이면서 이 대장동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여기가 개발된다고 해서 소문이 확 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원주민들 땅이 그때 당시에 3.3제곱미터 한 평당 한 60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남의들이 여기를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성남의들은 이 땅을 평당 300만 원, 이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남시가 들어오면서 이 사업이 공공개발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됐거든요. 공공개발 사업은 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매우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이 땅을 헐값에 팔기 싫다고 들어눕는다고 하면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반에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공영개발도 제대로 했으면 내가 절 10번씩 해요, 솔직한 얘기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맞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거 도둑놈이지. 왜 남의 것 뺏어가 도둑놈도 상도둑놈이지. 이건. 그리고 이 성남시가 들어오면서 공공사업이 되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도 이제 어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이때부터는 뭐 시중에 이런 대형 은행들이 서로 여기 돈 대출해 주겠다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또 부동산 개발하면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게 인허가 절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허가 절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울 게 없죠. 왜냐? 인허가를 해주는 데가 바로 이 성남시인데 성남시가 이 사업의 공공사업의 하나의 그 개발 파트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허가에 걸림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원주민들한테 수용한 땅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도로 깔고 전기 또 상하수도 시설 다 여기다 공사를 해서 택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아파트만 이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이 민간 아파트 짓겠다는 시행업자들한테 이 땅을 다 이제 택지로 조성해서 팝니다. 파는데 이때만 해도 2017년이면은 부동산 시장이 막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값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일반 민간 시행업자들한테 파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1,300만 원에 팔았습니다. 한 평당이요. 원주민들한테 300만 원에 사서 1,3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듯이 여기다 뭐 도로 깔고 전기, 상하수도 그런 그 공사비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엄청 많이 남았겠죠.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얼마가 남았느냐? 6천억 원이 남았습니다. 추정 수익입니다, 물론. 엄청 남았죠. 이 6천억 원, 이 돈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돈의 행방을 쫓기 전 먼저 지분 구조부터 살펴보자. 시행사인 성남의 뜰 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의 한 주를 더 가져가고 5개 금융회사가 43%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7% 바로 이 회사들이다. 주역 64궤 가운데 14번째 궤 대유. 불이 하늘 위에 있는데 햇볕이 하늘에서 내리쬐어 곡식이 잘 자란다는 의미다.
불과 하늘이 가져오는 대풍년, 요셉 말로 대박이다. 그런데 불과 하늘의 위치가 뒤바뀌면 또 다른 괴가 된다. 천화동인. 열기가 솟구치는 것처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모인다는 뜻이다. 화천대유 대표는 한날 한시에 쌍둥이 회사 7개를 세웠다. 바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 누굴까?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다. 5호의 실소유주는 정영학 회계사다. 대장동 게임 1라운드에서 자문단이었던 이들이 이번엔 핵심 플레이어가 된 것이다. 당시 2010년도 그러니까는 9월 직전까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하게 되는. 6호와 7호는 남욱의 동료 변호사와 한 언론사의 기자였다. 같이 온 자를 지칭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성남시나 법조 관련된 그 기자이면서 법 쪽도 잘 알고 성남시도 기자이면서 많은 친분이 있다. 그 공무원들하고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인허가는 기자들을 통하고 주변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한 명의 기자 김만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 2, 3호의 소유주인 그는 한 경제지에서 오랫동안 법조 취재를 담당하며 부국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김만배라는 이름은 분이가 대등한 분이어가지고 이 현장에서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고 그림자처럼만 할 거다라고 저한테 수도 없이 입력을 시켰습니다. 이름은 아마 내 귀에 딱쟁이가 앉을 정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시 대박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성남의 뜰 주주들이 수익 6천억 원을 배분한 결과는 이랬다. 최대 주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을 받아갔다. 금융회사는 32억 원을 챙겼다. 그리고 나머지 4,040억 원은 자본금 3억 5천만 원을 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넘겨졌다. 7% 지분으로 배당금 68%를 챙겼다. 이들 가운데 김만배와 그 가족들 배당이 가장 컸다. 2천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다. 핵심 설계자 남욱은 1,000억 원을, 정영학은 640억 원을 챙겼다. 나머지는 남욱의 동료 조모 변호사와 배모 전 기자가 가져갔다. 논란은 여기서 시작된다. 대장동 개발의 부정비리의 본질은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누가 설계했느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께서 스스로 본인이 설계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바로 이 발언 때문이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야당은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지사를 게임 설계자로 지목했다.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지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정업체 발표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미리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볼 수밖에. 배당 방식 어떻게 설계된 걸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은 확정돼 있었다. 이익이 날 경우 1,822억 원을 우선 보장받는다. 예를 들어 수익이 1,822억 원이 나면 수입 100%가 성남시 몫이다. 하지만 그
그 이상의 수익은 모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몫이다. 액수엔 아무 제한이 없다. 이 지사는 이런 배당 구조가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막기 위한 최선의 설계였다고 말한다. 위례 신도시 사업을 한번 해보니까 비율로 정했더니 처음에 1,000억 남는다 그러던 게 나중에는 800억, 나중에는 400억, 최종적으로 300억밖에 안 남는다. 다 빼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모해서 세 군데 중에 제일 많이 준다는 데를 했고, 그러면서 배당금 외에 원래 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공원 조성비와 터널 공사비 등을 대장동 개발 회사에 떠넘겨 모두 5,503억 원의 이익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설계 당시 민간의 예상 이익은 성남시의 확정 수익과 비슷한 1,800억 원 수준이었다고도 했다. 거의 2015년에는 이제 그 사람들은 1,800억 가지고 그건 예정 수익이고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폭등해서 거기서 생긴 거예요. 민간업자들이 거액을 챙긴 건 집값 폭등 때문이란 것이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은 이런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있다.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을 6%로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은 이런 수익 제한 규정이 없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됐다. 일반 도시개발법을 따라요. 근데 여기에 보면 택지개발촉진법과 달리 이 수익률 제한이 없습니다. 총사업비 대비 약 8천억이 넘는 수익을 올려서 5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립니다. 하지만 법에 없다고 해서 수익률을 제한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계약 과정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만 넣으면 된다. 지금에 돌이켜서 보게 되게 되면 확정 수익 보장제도 하면서 플러스해서 뭐 아주 개발이익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당시는 예상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그런 초과이익 상환제, 그러니까 개발이익의 민간 귀속 비율 뭐 상환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이런 의견이 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대장동 사업자 공고 직전인 2015년 2월. 주무부서인 개발 2팀은 공모 지침서에 초과이익 제한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개발공모자한테 제출했습니다. 결국 공모지침서에서 그 조항이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다가 계약이 완료됐을 적에 빠져 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을 냈던 개발 2팀이 사업자 공모 8일 전 업무에서 배제된다. 누구 지시였을까? 그 당시에 업무 분장된 거는 유동규 본부장의 지시에서 변경이 됐고요. 대장동 게임의 키맨 유동규 전 본부장이 카메라 앞에 섰다. 그 당시에 성남시 의회에서는 라든지 어디서든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망할 수도 있다 라고도 다 했었습니다. 그냥 포기해가지고 그냥 민간하게 내버렸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정말 의문이고요. 그걸 어떻게든지 가져와가지고 위례처럼 조금씩이라도 가져와갖고 그때 다 포기할 것들 가져와서 좀이라도 이득을 남기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이었던 그는 2014년 8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영입됐다. 그리고 처음 손댄 사업이 위에서 그가 말한 위례 사업이다. 위례 사업은 공사가 150억 원, 투자자들이 150억 원을 각각 나눠 갖는 구조였다. 그런데 위례 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 사내 이사에
남욱과 정영학의 아내가 각각 올라 있었다. 대장동 사업 설계자들은 이미 이때부터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마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전략을 취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역시나 초과 이익에 대한 그 부분이 어쨌든 리미트가 걸려 있는 거니까 그것을 풀려고 고민을 했을 거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유동규는 취임 뒤 수익을 정확히 따져보겠다며 전략 사업실이란 별동대를 만든다. 그리고 회계사와 변호사를 실장과 팀장으로 영입한다. 바로 정영학의 회사 동료와 남욱의 후배였다. 유동규와 측근들은 줄곧 내부 의견을 묵살했다. 그리고 이제 유동규가 대행을 맡으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됐고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이게 초과이익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현철이나 그 친구들이. 그럼에도 뭐 혼날라지 뭐 그게 뭐 반이 안 되니까. 이들은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상황에서도 초과 수익을 제한할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모든 게 화천대유 뜻대로 돌아갔다. 이 첫 번째 게임에서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갖고 간 첫 번째 상금이 4,04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금이 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상금은 뭐냐? 분양수익입니다. 이 분양수익을 계산하는 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전체 총 분양 대금, 여기서 택지를 사는 데 든 그 비용, 거기다 이 아파트 이 올라갈 때 이 시공비, 건설 시공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다가 또 잡다한 경비들, 이거 비용 빼면은 분양 수익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성남의들이 이렇게 택지를 조성해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아파트 짓겠다고 신청한 시행업자들한테 이 땅을 파는데 그 전에 먼저 이렇게 15개 구역으로다가 택지를 쪼개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 택지를 갖다가 경쟁을 붙입니다. 입찰 경쟁을. 그래서 공개 경쟁 입찰을 붙여서 비싸게 부르는 민간업자들한테 이 땅을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요 딱 5군데 택지만 입찰 경쟁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이 5개 택지는 누군가에게 수의계약으로 그냥 넘겨줬거든요. 그 넘겨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화천대유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택지를 조성할 때 여기 들어간 그 민간 출자자들한테는 이 우선 분양권, 우선 시행 사업권을 갖다가 그냥 넘겨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답니다.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이 5개 택지를 그냥 받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싸게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더 싼 가격에 받았거든요. 왜냐? 경쟁을 안 했으니까. 게다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업자가 공공이 아니고 민간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근데 또 뒤에 가게 되면 이게 또 민간 택지라고 하면서 공공임대도 뭐 10%도 안 짓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고 개발 이익은 사업 주체가 민간 사업 주체가 다 가져가는 이런 문제가 돼서 자, 그러면은 이 분양 수익금, 아파트 분양에서 얻은 수익금 이거 얼마나 될까요? 물론 올해 이제 다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봐야지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지만은 대충 추정하는 금액이 한 4,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를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분양 수익금 4,500억을 이 사람이 다 그럼 혼자 챙겨간 걸까요? 대장동의 아파트 단지. 천여 가구가 들어선 이곳의 총 분양가는 6,800억 원이 넘는다. 대우건설이 시공했는데 시행사는 화천대유다. 전체 15개 구역 중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곳은 이곳 A1, A2 등 모두 5곳이다. 그런데 화천대유의 핵심 관계자는 이 5곳 중 실제 분양 수익을 챙긴 건 A12구역 한 곳뿐이라고 말했다. 화천대유가 B1, A1, A2, A11, A12 블록을 하겠다고 했죠. 그 중에 아파트 A1, A2, A11 블록은 시행 대행만 해서 수수료로 각각 30억씩만 받았어요. 아파트 A12 블록 분양 수익은 화천대유가 가져왔어요. 세 곳은 분양 대행만 해 실제 수익은 다른 사람들이 챙겼다는 뜻이다. 누가 가져간 걸까? 단서는 감사 보고서에 있었다. 화천대유는 A12 구역의 시행권을 담보로 투자자문사 키넨파트너스로부터 291억 원을 차입했다. 그런데 이 회사 화천대유에 돈을 빌려주기 직전 한 개인에게서 400억 원을 빌린다. 이 숨은 돈의 주인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었다. 투자회사 키넨파트너스를 찾아가 봤다. 이 회사는 SK 행복나눔재단이 설립한 문화재단과 같은 건물에 있었다. 문화재단에는 최 이사장 집무실도 있다. 이 회사 전 현직 임원진 역시 SK재단 사람들이었다. 최기원 이사장님 좀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어서 저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희 재단에서는 진짜 드릴 말씀이 따로 없어서요. 네. 최 이사장 측 키넨파트너스가 투자 제안을 받은 건 2015년. 제안자는 남욱이었다. 그는 상당히 다급했다고 한다. 남욱 쪽에서 보면 이게 초기 자금 유치가 사실은 되게 급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초기 자금을 다른 데서 조달했는데 뭔가 어그러져서 급하게 큰 돈을 구해야 되는데 400억 원씩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급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당시는 화천대유가 막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때, 은행이 사업비를 댈 때까지 버틸 초기 자금이 절실했다. 필요한 돈은 이행 보증금 72억 원을 비롯해 약 400억 원이었다. 그 땅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뭐 돈주머니 또는 대주단, 뭐 전주 이런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보통 금융기관에서 이 대출을 100% 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시행사에서 직접 조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최기원 이사장 측이 이른바 전주가 되어준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A1, A2 구역의 분양 이익이었다. 최 이사장이 다급했던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이유는 무엇일까? 수소문 끝에 투자회사 대표를 만났다. 그는 최 이사장에게 대장동 투자를 직접 제안한 인물이다. 최기원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키넨에서 대장동에 이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투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짐작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투자해요 아니면 빌려줘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으니까. 그럼 뭐라고 말씀? 그냥 부동산 개발 건인데 수익률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저는 키워드예요. 제가 키워드. A1, A2 구역의 분양이익은 최대 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총 투자액 351억 원은 6년 만에 3배 가까이 불었다. 대장동 게임의 또 다른 승자, 바로 전주였다.
그런데 수익을 챙긴 초기 투자자는 또 있었다. 448세대 규모의 A11 블록. 이 구역의 투자자는 MSBT라는 부동산 투자 회사였다. MSBT는 2015년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 60억 원을 빌려줬다. 2017년엔 투자 규모를 130억 원으로 늘렸다. 그리고 지난해 320억 원을 회수했다. 최종 수익은 4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 회사 주소지를 찾아가 봤다.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KBS에서 왔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전혀 다른 회사가 입주해 있었다. 1층 건물에 MSBT라는 부동산 업체 때문에 왔는데 이 업체들도 다. 네, 아, 여기 건물에는 입주해 있지 않은. 네, 없어요. 처음 듣는 거. 처음 듣는 거죠. 의문의 회사.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의 모습이다. 그런데 2016년부터 2년간 이 회사 대표였던 서모 변호사. 확인 결과 그는 투자 당시 차병원 그룹 법무실장이었다. 왜 대형 병원 법무실장이 대장동 개발에 투자했을까? 그러면 어떻게 좀 연락을 드려야 될까요? 네, 변호사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연락 왔다고 전화번호랑 성함 같이 남겨드렸는데 네. 변호사님이 따로 연락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정체는 뭘까? 어렵게 이 회사의 전 임원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름만 빌려줬고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고 했다. 임원을 맡아달라고 해서 등재가 됐을 텐데 사업 내용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쓰임새가 있었겠죠. 그냥 회사를 본인들이 돈 투자해서 회사 하나를 설립했고 임원을 네가 좀 맡아줘 이게 다니까. 외 지역에 집을 먼저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2000년대 초 방송에 자주 출연했던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김모 씨의 부탁이었다는 것이다.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을 잡을 수 있다. 공교롭게도 김 대표 역시 차광열 차병원 회장과 친분이 깊었다. 특히 차병원 그룹의 각종 부동산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해온 인물이다. 저도 차병원 차광열 회장님도 얼굴을 한 번, 두 번 뵌 적이 있어요. 대표님에게 대장동과 별개로 부동산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으셨는데 대표님과 가서 차 회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차병원하고 대장동 투자가 관련돼 있다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김 대표는 대장동 게임의 핵심 설계자 정영학 회계사와도 오랜 친분이 있었다. 모든 단서가 차병원 그룹을 돈줄로 지목하고 있지만 차병원 측은 모르는 일이라고만 했다. 법무실이고 기획실이고 그쪽 아니면 알 길이 없는데 네. 허리 확인해봐도 그 전혀 모르는데요. 그런데 취재진은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로부터 또 차병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차병원 그룹 측이 A11구역 사업권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차병원 쪽을 데리고 온 것은 정영학 회계사였다고 했다. A11은 차병원 회장님 쪽으로 넘겼습니다. 법인에서 가져갔는지 개인이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은 차병원 차광열 회장에게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결국 만날 수 없었다. 이 KBS 기자인데요. 여기 차광열 회장님 안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이제 뭐 중요한 거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사장님들 그게 안 되면은 이거 만나기 힘드실 텐데. 차병원은 뒤늦게 관련 기업이나 최대 주주가 MSBT에 투자한 적은 없다고 밝혀왔다.
투자자들만 대장동 상금을 챙긴 건 아니다. 유명 법조인과 정치인들에게 정체 모를 돈이 흘러갔다. 10명이 넘는 사람들. 그것도 거액이었다. 먼저 곽상도 의원. 대통령 민정수석을 마치고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일할 때 그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했다. 5년 6개월 일하고 받은 아들 퇴직금이 무려 50억 원.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만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터무니없는 퇴직금. 수사당국은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퇴직금 50억 원이 아버지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그대로시라고요? 성과급 관련해서 성실히 조사 받았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검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약 2억 원을 받았다.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계약 취소된 대장동 아파트를 7억 원에 샀는데 현재 호가가 15억 원에 이른다. 오를 만큼 올랐는데 이거를 특정 개인한테 팔았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현금 뭉치를 준 거예요. 박 전 특검의 인척 이모 씨가 운영 중인 분양 대행사는 김만배로부터 100억 원을 받았다. 박 전 특검은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라며 그들 사이의 거래는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논란에 휩싸였다. 그 역시 대법관을 퇴임하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 그런데 퇴임 4개월 전 그는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야당은 사법거래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을 이행해서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대선의 최대 걸림돌도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유무죄가 동수인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소부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있지도 않았고 소부가 그 당시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권순일 대법관이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 좀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찬우 전 검사장이 속한 노펌도 3년간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그는 대장동 게임 1라운드 로비 수사 당시 수원지검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다. 또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기도 했다. 강 전 검사장은 최근 화천대유 자문과 이 지사 변호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김기동, 이동열 전 검사장,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씨를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까지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하나같이 박근혜 정부에 의한 박근혜 정부를 위한 이 검사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부정부패가 일어나면 당연히 도움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불똥은 법조계를 넘어 정치권에도 튀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지난 7월 수감되기 전까지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냈고 그 뒤 아내가 이어받았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의 전 보좌관은 천화동인 1호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 그런데 이들을 영입하고 거액을 건넨 사람, 바로 김만배였다. 그는 왜 이런 엄청난 돈을 건넨 걸까?
법률 고문단이 굉장히 이제 전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이제 검사장들도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꾸렸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대장동 게임은 이제 또 다른 단계로 접어들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의 실체를 밝힐 열쇠로 녹취록이 떠올랐다.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의 발언을 녹음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다. 유동규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했다. 천화동인 1호는 그분의 것이다. 국회에선 그분 논란까지 벌어졌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상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재명 지사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지금 얘기하는 지금 언론의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검찰은 녹취록을 근거로 김만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는 거짓이라고 맞섰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그는 영장심사에서 700억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곽상도 의원에게 뇌물을 줄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며 조목조목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이라고도 했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은 전혀 없고요. 예,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 왜 그 녹취록을 들었나요? 아니,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 거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법원은 일단 김만배의 손을 들어줬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당장 검찰이 너무 성급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수사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유동규의 배임 혐의다. 대주주였다는 사실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나중에 보면은 순서라든지 내용들 시차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전문가가 나중에 검찰 가서 밝히고 다 이야기할게요. 검찰은 유동규와 김만배를 배임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이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할 경우 수사는 윗선을 향하게 된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피고발돼 있습니다. 예. 수사 대상이죠. 수사 대상이면 수사 범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동규가 배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인지가 수사 핵심이다. 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명 지사, 아니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또 한 번 중대 기로에 설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후보님께는 축하의 꽃다발.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민생개혁 세력과 구태 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입니다.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 세력의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 야당은 더욱 날을 세우고 있다. 지금 당장 민주당은 특검을 받지 않으면은 이것은 더 이상 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문제가 될 것이고, 여당은 반격에 나섰다. 이 국민의힘의 토건 세력의 이 비리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국민의힘에 의해서 왜곡되었고 잘못된 일부 언론에 의해서 왜곡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밝혀내고. 경기도 성남의 한 마을을 두고 시작된 대장동 게임. 6년 만에 게임의 전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치밀한 설계자, 그들이 끌고 온 자본가, 게임의 판을 키우는 권력자, 게임 막바지, 더 큰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 사생결단. 여기서 지면 모두 다 잃는다. 지금까지 이런 게임은 없었다.